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미중 갈등 속에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구매를 전격 금지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가 거세지면서 이에 대한 보복 조치가 우리 기업으로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쟁당국이 아시아나항공 수준의 경쟁자가 없으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을 불허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항공이 제시한 대한마저 퇴짜를 맞으면서 국내 1, 2위 항공사 간 빅딜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 끝에 지난해 채권당 관리를 조기 졸업한 두산그룹이 7년 만에 계열사 기업 공개에 나섭니다. 국내 협동 로봇 시장 1위인 핵심 자회사 두산 로보틱스가 로봇 사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연내 상장에 도전합니다. 내수 회복과 기록적인 엔저 속에 기업 실적이 살아나면서 일본 주식시장이 1990년대 대호황기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미중 갈등으로 경제 안보가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탈중국의 가장 매력적인 대안으로 일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주식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정호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정 기자, 우리 증시의 상승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전거래일 미국 뉴욕 증시가 아무래도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면 하락했거든요. 네. 그런데 우려와 달리 오늘 국내 증시는 다행히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한 주를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지수 한번 살펴보면 유가증권 시장 지수는 6거래일째 그리고 코스닥은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고요. 다만 이 양시장 모두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특히 매서웠습니다.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모두 2천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특히 오늘 주목할 만한 점이 이 외국인들이 2차 전지를 많이 사들였다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사들였냐 한번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합해서 900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중공업 사들이면서 아무래도 반도체 그리고 조선업종 지수 상승 견인했고요. 또 외국인이 이렇게 에코프로 사들이면서 아무래도 오늘 전거래일 대비 6.58% 에코프로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 그런데 또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의 발걸음은 또 엇갈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이 개인 투자자가 어떤 종목 많이 팔았냐 한번 살펴보면 삼성전자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1,660억 원 팔았고요. 또 에코프로 BM 외국인은 가장 많이 샀는데 개인은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이렇게 발걸음이 엇갈리는 모습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이 사들인 종목 다시 한번 짚어보죠. 이게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엄청 사들이더니 삼성전자 보유율이 연중 최대치까지 올라갔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얼마를 사들였냐? 네. 삼성전자 주식 9조 1,420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외국인의 삼성전자 보유율도 52%를 넘어섰거든요. 이게 지난해 3월 이후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증권가들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높여잡고 있습니다. 7만 전자를 넘어서 8만 전자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또 이렇게 반도체주가 주목받으면서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미래반도체 비롯해서 마이크로투나노 굉장히 다양한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이 반도체 소부장 ETF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담은 ETF인데 이 순자산액도 상장 보름 만에 500억 원 돌파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이 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중국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우리 기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중국 당국이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직접 제재를 처음으로 발표했죠. 이 중국이 중요한 정보 인프라 공급망에 아무래도 심각한 보안 위협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중요한 국가안보 시설의 운영자들은 이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한 건데요. 해당 성명이 아무래도 G7 정상회담 바로 직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보복성이다, 아니면 반도체 전쟁의 서막이다.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국내 기업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 나쁠 게 없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당장 아무래도 이 생산에 직접적으로 투입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때문에 반사이익 가능성은 미지수다. 하지만 이 중국이 아무래도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언제까지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타협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걱정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국내 반도체주의 호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권가에서는 우리 시장의 최근 좋은 흐름 앞으로 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최근 증시 흐름이 금융 장세에서 이 실적 장세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말이냐면 금융 장세에서는 일반적으로 개별주, 성장주 그리고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는데요. 이게 최근에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대형주를 중심으로 증시가 재편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반도체와 같은 이런 경기 민감주 그리고 또 코스피 중대형주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시야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업종의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이 조선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조선주는 확실히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국내 조선 관련주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대우조선해양은 두 자릿수 상승률 보였고요.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전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 하반기의 실적 기대감이 가장 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목해 볼 만한 지표는 이 신조성가라는 지수입니다. 신조성가란 이 새로 배를 만들 때 돈이 얼마나 드느냐 이 지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1년 새 7% 넘게 이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이 조선업계에서 조선소에 2026년까지 대부분의 수주 물량이 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조성가가 오르고 있고요. 또 원자재가 그리고 또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조성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배값은 비싸지는데 이 원하는 기업들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도 대부분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살펴본 것처럼 우리 증시도 분위기는 괜찮은데 옆 나라 일본은 역대급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30년 전 1990년대 일본의 초호황기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이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박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증시가 잃어버린 30년을 끝내고 3만 선 안착을 노립니다. 오늘 니케이는 전거래일보다 0.9% 오른 3만 1,086개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11일 이후 8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인데 니케이가 3만 1,000선을 돌파한 건 지난 1990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33년 만의 강세 배경에는 우선 지정학적 강점이 꼽힙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이나 안보 전략에서 일본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일본 기업들의 호실적도 니케이 상승의 발판이 됐는데 1등주 토요타 자동차의 1분기 영업이익은 6,269억 엔, 전년 대비 35% 늘었습니다. 대표 IT 기업 키엔스, 산업재 업종의 다이킹공업, 리오프닝 업종의 오리엔탈랜드까지 지난해보다 이익을 불렸습니다. 저렴한 엔화도 글로벌 투자금이 모여든 배경인데 실제로 국내 투자자들이 가진 일본 주식은 금액 기준 3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달 들어 오늘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일본제철로 7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 장기채와 반도체 관련 ETF, 소프트웨어사 셀시스, 제약기업 다이이치 산쿄 등도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일각에선 일본 증시가 단기간 상승폭이 컸던 만큼 아직 투자 포지션이 없다면 오히려 기다려보는 게 낫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21년 2월 그리고 2021년 9월 그때 3만 선 안착 실패 이후에 각각 6개월, 20개월 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올해 니케이 지수가 3만 선 안착하는 거를 좀 확인하고 나서 추세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8월 나올 일본의 2분기 성장률을 통해 경기 호조가 이어질지 점검하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여부를 확인한 뒤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박수환입니다. 네, 고 웨스트로 미국의 시장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의 두 가지 큰 이슈를 꼽자면 연준의 금리 전망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 이슈일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슈 차례로 좀 짚어보죠. 김종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사실 6월 FMC 앞두고 주말에 파월 의장 발언이 지금 분위기를 좀 확 바꿔놓은 것 같아요. 네, 주말 사이에 나온 아주 중요한 소식입니다. 이번 주를 비롯해서 한 달 정도는 계속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이슈라고 보면 되는데 네. 이 현지 시간 19일에 워싱턴 DC에서 열린 토마스 라우바흐 연구 컨퍼런스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공개 발언이 있었습니다. 질의응답도 있었는데 금리 인상을 건너뛸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이 발언에 담겨 있습니다. 발언 내용 함께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While the financial stability tools help to calm conditions in the banking sector, developments there, on the other hand, are contributing to tighter credit conditions and
are likely to weigh on economic growth, hiring, and inflation. So as a result, our policy rate may not need to rise as much as it would have otherwise to achieve our goals. 네, 이 발언 아주 짧지만 전체적으로 맥락을 봤을 때는 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면 아예 올리지 않을 수 있다. 약간 불확실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동결 가능성을 내비쳤다라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벤 버냉키 전 의장도 있다 보니까 좀 약간 강경 발언한 게 아니냐 이렇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 것처럼 시장에선 해석이 되고 있는데 예. 연준은 지금까지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75bp씩 가파른 속도로 10차례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 왔습니다. 이후 은행 위기와 신용 경색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 파월 의장이 이제 연준이 그동안에 시행해왔던 긴축 정책이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최근에 은행업의 불안으로 인해서 유동성 축소가 어느 정도일지 불확실하다고 지금 언급을 한 상태인데요. 네. 실제 은행 위기로 인해서 이제 연준의 정책에 많은 제약이 있었고 이 정책 효과에 대해서 이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라는 발언인데 애둘러서 다음 달 중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좀 혼란스러운 게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6월 FMC에서 25bp 인상이 불가피하겠구나라고 보는 시선이 많았었는데 180도 바뀌었습니다. 패드워치 수치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정말 파월 발언 한마디가 시장 심리를 갈대처럼 휘저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그래프 보시면 이 빨간색이 지금 현재 바뀐 상태고 회색이 지난주에 조사했던 자료입니다. 예. 보시면 이 패드워치에 공개된 자료 기준으로 이 연준이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냐 25bp를 올릴 것이냐라는 내용인데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지난주 36% 거의 40% 정도 되던 게 네네. 이제 4.6%까지 아주 확 줄었고 금리 동결 95.4% 거의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동결 가능성에 지금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발언으로 동결에 좀 크게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금리 동결을 좀 시사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좀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번 발언을 정말로 좀 시장에서 기대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사실 시장이 듣고 싶은 부분만 들었다라고 해도 될 것 같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아무래도 불확실하다라는 발언들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금리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는 했지만 막상 이 투표권을 가진 연준 위원들을 봤을 때는 입장차가 여전히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까지 공개된 발언들을 좀 정리해 보자면 닐 카시카리 미네폴리스 총재는 과거 금리 인상의 영향과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평가할 시간을 갖기 위해 금리 인상 중단을 지지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파월 의장의 발언과 비슷한 맥락이고요. 예. 오스틴 골스비 그리고 라파엘 보스틴 애틀랜타 총재 등도 같은 입장이기는 합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리긴 했었는데 또 그리고 미셸 보우만, 로레타 메스터 이런 총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반대 입장, 금리 인상을 지금 중단할 만한 인플레이션 지표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네.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예. 이 월가 투자은행들의 입장은 그럼 어떠냐 좀 찾아보면 회의적 시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이클 윌슨 미국 주식 수석 전략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주 시장에 대한 생각이라는 이 발언을 통해서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과 논의를 해봤더니 작년 10월 이후에 약세장은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 실적이나 경기 지표를 다 반영을 했을 때는 이런 약화된 지표가 아직 주식 가격에 다 반영되지 않았다. 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는 S&P 지수가 지금 현재 4,200선을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이보다 더 아래쪽 한 3,800선 이상 정도에서 저점을 테스트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과거 50년간 그럼 이제 금리 변동기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냐라는 거를 또 모간 스탠리의 이제 최고 투자 책임자가 분석한 자료도 있어서 찾아봤더니 네. 1974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경로를 지금 검은색 그래프로 차트를 표시해 놓은 것이고요. 예. 이 분홍색으로 이렇게 세로선이 있는 거는 이제 금리 인상 직후에 나타난 침체 구간들입니다. 이 지표들만 봤을 때는 금리와 침체의 연관성을 아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네. 지금 이제 모간 스탠리에서 분석한 자료는 1989년과 1995년을 뺀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이제 금리 변동이 나타난 이후에 하락하기 시작해서 오히려 좀 변동이 있었다 이런 지금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연준이 금리를 그동안에 인상한 시기는 모두 9번으로 분류가 되는데 마지막 인상을 이제 중단한 시점부터 다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까지 그 짧은
짧은 기간에는 평균 18% 정도 수익이 났지만 네. 막상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구간에 들어가면 평균적으로 연간 23% 손실이 있었다. 이렇게 데이터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만 보자면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이 오히려 투자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투자를 늘려야 하는 걸까요? 오히려 지금 조금 더 나은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변수가 많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올해 들어서 은행들의 이 대출이 줄어들고 신용 경색이 일어나는 데다가 이 긴축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의 신호가 지금 커지고 있죠. 또 금리가 내려도 이런 상황이 쉽게 해소될 수 없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재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져 있는 미국의 장기 금리 그리고 단기 금리의 차이도 과거와 동일한 의사 결정을 하기에는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결이 아니라 결국에는 기업 중에서 가격 결정력을 쥐고 있는 종목, 뭐 애플 같은 이런 종목들이 방어적으로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부채 한도 협상 이슈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3차 협상이 재개된다고 하는데 기업들은 만일의 사태를 뭐 대비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네, 시장이 정말 이 불확실성 사이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 신세다 보니까 네. 돈이 있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 소속 케빈 맥카시 하원 이 의장이 만나가지고 이제 협상을 다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옐런 의장까지 나서서 이게 계속해서 이제 연방의 돈이 없다 압박은 예.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합의를 도출하게 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또 남아 있게 됩니다. 이번 합의 이후에 막대한 규모의 이제 지금 이렇게까지 31조 4조 달러 정말 전문학적인 숫자들을 예. 더 증액을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채권에서 들어오는 유동성 부분인데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회사채 발행을 굉장히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1,120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148조 원 정도를 찍어내면서 한 달 만에 2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2배고 한 달 만에 3배 정도 지금 자금을 확보해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이건 이제 기업들의 상황이지만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더라도 이제 주식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모건 스탠리 분석을 참고하자면 앞으로 6개월 정도 이제 미국이 늘리고 있는 그런 부채 한도만큼 채권 발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자금들이 모두 빠져나가게 될 거다. 오히려 위험자산 시장에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투자에 조금 더 방어적인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관련 이슈 전망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데 어제까지나 시장 방어적으로 보고 움직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웨스트 김종학 기자였습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 끝에 지난해 채권단 관리를 졸업한 두산그룹에 다시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로봇, 수소 등 분야에서 두산그룹이 산업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김채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이 두산이 이 채권단 체제를 졸업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두산은 2020년 불거진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주도의 채권단 관리 체제였다가 지난해 2월 벗어났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사옥인 두산타워와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솔루스 등의 핵심 계열사를 매각하면서 혹독한 재무구조 개선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후에 두산은 사업 구조를 중공업 위주에서 미래 신사업으로 재편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태양광, 수소 등의 신재생 에너지와 로봇 등의 신사업 육성에 나섰는데요. 그룹 차원에서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하면서 최근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올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약 3,40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한 4조 3,5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두산 밥캣이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고 신사업 분야 중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견조한 실적을 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 1분기에 벌써 올해 목표 절반 수준을 달성해 그룹 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향후 두산의 성장을 이끌 부분으로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를 꼽고 있습니다.
네, 이 두산 로보틱스는 올해 하반기 상장 예정인데 벌써부터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네,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분야의 국내 1위 사업자입니다. 주 두산이 지분 90%를 보유한 자회사인데요. 네. 협동 로봇은 사람이 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도와주는 로봇인데 쉽게 말하면 사람의 팔 역할을 해줍니다. 네. 로봇이 음식점에서 커피를 추출하고 치킨을 튀기고 아이스크림을 컵에 담는 등의 일과 같은 단순한 일을 사람 대신 해주는 겁니다. 두산이 만든 닥터프레소라는 커피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은 18종의 이상의 음료를 만들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흔하게 마시는 아메리카노를 단 45초면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협동 로봇 제조사 중에서는 가장 많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 또 25kg 이상 무게를 들 수 있는 모델을 출시해서 협동 로봇 제조사 중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달에는 식음료 조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신제품 E 시리즈를 출시했는데 앞으로 의료용, 서비스용 로봇까지 라인을 다변화할 예정입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로봇 사업을 꿈꾸는 있는데 아직 대부분이 이익을 못 내고 적자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로봇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라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로봇 산업을 주목하는 이유는 인건비 부담이 계속 늘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선진국들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서 로봇을 통한 인력 대체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면서 앞으로는 로봇이 단순한 조립뿐만 아니라 제조업 공정이나 서비스업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로봇 사업에 앞다퉈서 뛰어들고 있는데요. 삼성이 올 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하면서 로봇 산업에 진출했고 현대차 그룹은 이미 2020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하면서 전폭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LG, HD, 현대 등도 로봇 사업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엔 아직 이익을 내고 있지 못하는데요. 매출은 매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2018년 매출 99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4배 이상 증가해 45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 1분기 매출은 10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5% 증가했습니다. 다만 적자 개선은 앞으로 과제인데요. 증권가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올해는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업 공개 IPO 시장이 아직까지 완전히 살아난 분위기는 아닌데 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 작업에는 차질이 없는 겁니까? 네, 두산 로보틱스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아직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특례 상장을 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오는 10월에는 상장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로봇이 워낙 유망 산업인데다가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분야 국내 1위 사업자라서 무난하게 증시에 입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최대 관심은 몸값인데요. 업계에서는 2조 원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 국내 대기업이 보유한 로봇 기업이 상장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지난해부터 자금 시장이 경색되면서 대형 IPO가 사라진 상황인데요. 증권가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에 성공해서 IPO 시장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그룹에서 IPO 기업이 나오는 게 얼마 만인가 싶을 정도로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 IPO는 두산그룹 차원에서도 좀 상당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산은 그룹 차원에서 두산 로보틱스를 주력회사로 키우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취임한 박인원 사장은 두산과 4세인데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자리를 옮겨와서 지금 경영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두산이 로봇 사업에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두산 로보틱스 IPO의 경우엔 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7년 만의 IPO인데다가 IPO에 성공해야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는 만큼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IPO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게 되면 앞으로 추가 M&A를 하는 등의 사업 확장에 쓴다는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김채연 기자였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며 2년 동안 비빔면 값을 20%나 올린 팔도가 사상 최대 실적 속에 배당을 크게 늘렸습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오너인 윤호중 회장이 지분 100%를 가진 기업이라는 겁니다. 112억 원에 달하는 배당금이 고스란히 윤 회장 1인에게 돌아가자 라면 값을 올려 제 입속만 차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국내 비빔면 시장 1위인 팔도. 지난해 10월 원부자재 가격 인상 등 제조 원가 압박이 심해졌다며 라면 제품 가격을 평균 9.8% 올렸습니다. 당시는 윤석열 정부가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달라 요구하며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때였습니다. 정부의 요청에도 가격을 올린 팔도는 앞서 2021년에도 라면 가격을 7.8% 올린 바 있습니다. 연속 가격 인상 효과를 고려하면 2년 새 라면 가격을 거의 20% 가까이 인상한 겁니다. 덕분에 팔도는 지난해 매출 5,674억 원, 영업이익 173억 원의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이익이 늘어난 팔도는 곧바로 배당을 늘렸습니다. 지난해 111억 원을 배당했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18% 늘어난 것으로 영업이익의 64% 수준입니다. 배당 확대의 수혜는 100%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 윤호중 회장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물가 상승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이익은 오너가 챙겼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지배구조의 100%를 갖고 있고 거기다 이익을 배당을 많이 올림으로써 재투자 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한 원자재의 상승분보다도 더 많은 이익 창출에 따른 그 국민의 어떤 소비와 안정 그런 면들을 좀 고려가 좀 약했지 않았나. 이에 대해 팔도는 지난해 호실적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인 러시아 지역의 판매 호조에 따른 것으로 국내 제품 가격 인상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나 계획에 대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새 국제 회계 기준이 적용된 보험사들의 첫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보험사별로 회계 처리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논란 속에서도 손해보험사들의 주가는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해보험 대장주인 삼성화재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23만 6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다른 손해보험주인 현대해상은 지난 11일 DB손해보험도 지난달 52주 신고가를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이같이 손보주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 기준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실제 보험사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 기준이 올해 첫 적용되면서 손보업계 빅5인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의 올 1분기 당기순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새 회계 기준을 적용하면 미래에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 서비스 마진 지표가 보험사 수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기존에는 해당 시점에 받은 보험료만 수익으로 잡혔다면 새 회계 기준은 미래에 얻게 될 이익까지 보험 기간 동안 나눠 반영이 되는 만큼 보장성 보험을 주로 판매하는 손보사들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다만 아직 제도 도입 초기라 미래 이익을 얼마만큼 현재 수익에 반영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이번 실적을 놓고 각사별 자율성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추후 손실로 돌아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손보사들의 경우 이 같은 회계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대형사들은 사실 뭐 가정 같은 것들을 공격적으로 쓰진 않아요, 대체로. 왜냐하면 어차피 가정을 공격적으로 써봐야 결국에 뒤에 가서 예실차나 가정 조정에 따라서 CSM이 변동하기 때문에 뭐 어차피 계속 기업이잖아요. 금융당국은 제각각인 보험사들의 실적 산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 중 세부 지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대형 손보사들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일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네, 그동안 애플의 수혜를 톡톡히 본 LG 이노텍이 경기 침체로 스마트폰 시장이 위축되면서 2분기 적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하반기 아이폰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실적 반등할 수 있을 거다라는 증권가 전망도 공존한다는 건데요. 이 내용은 산업부 이서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2분기 LG 이노텍 실적이 결국에는 적자 전환할 걸로 좀 예상이 나온다는 얘기죠. 네, FM가이드에 따르면 올 2분기 LG 이노텍 매출 전망치는 3조 3천억 원대인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6% 줄어든 수준입니다. 영업이익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올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2,899억 원에서 최대 264억 원까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순손실 규모는 더 커져서요. 약 600억 원의 적자까지 내다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LG 이노텍은 4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예, 사실 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 정도 전망은 아니어서 좀 아쉽긴 한데 시장 예상치가 좀 빠르게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서 좀 특히 상황이 안 좋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네, LG 이노텍은 2019년 1분기 114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는데요. 3년 연속 최대 매출을 경신하며 성장하던 LG 이노텍이 적자를 바라보게 된 건요. 바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위축에 있습니다. LG 이노텍의 주요 제품은 스마트폰, 특히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데 잘 나가던 애플 역시 2분기 연속 매출 감소를 겪으면서 동반 침체를 겪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올 1분기 아이폰의 출하량은 직전 분기보다 무려 17%나 감소했습니다. 매출의 약 80%를 애플에 의존하는 LG 이노텍으로선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여기에 뭐 3월 기준으로도 아이폰 출하량이 2월보다도 6% 더 감소했다라는 통계가 나온 만큼 지금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 아이폰 14 시리즈 판매가 좀 저조했죠. 네, 아이폰 14 시리즈는 지난해 위탁 생산을 맡은 폭스콘의 중국 공장 봉쇄로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판매가 저조했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 LG 이노텍의 부품 또한 수요가 줄어든 거죠. 실제로 LG 이노텍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재고 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보다 소폭 증가해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LG 이노텍의 사업부는 크게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광학 솔루션과 반도체 회로 기판, 전장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특히 전체 매출의 81%를 내는 광학 솔루션 사업부가 올 1분기 부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LG 이노텍의 재고 자산 중 대부분은 이 아이폰 카메라 모듈을 주로 생산하는 광학 솔루션 사업부에서 나왔습니다. 예. 증권가는 2분기 이 광학 솔루션 사업부에서 700억에서 800억 원 규모의 영업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반도체 기판을 만드는 기판 사업부 또한 스마트폰, TV, PC 등 IT 수요 부진으로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폰 비수기까지 2분기에 겹쳤는데요. 통상적으로 매년 2분기에는 애플의 신제품 출시를 기다리는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스마트폰 수요 부진에 신형 아이폰 대기 수요까지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서 LG 이노텍의 2분기 실적 부진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2분기 실적 전망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뭐 나오는 전망은 아쉽지만 그래도 하반기에 아이폰 새 시리즈가 출시됩니다. 이거를 좀 덕을 보면서 하반기에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적 부진은 비교적 단기간에 끝나고 3분기부터 바로 반등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15가 나오는 하반기에는 다시 예년과 비슷한 실적을 올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아이폰 15 시리즈 중 프리미엄 모델인 프로맥스에 들어가는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을 이 LG 이노텍이 단독으로 공급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아이폰 후면 카메라가 이른바 카툭튀, 카메라가 툭 튀어나와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이번에 들어가는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은 카메라의 크기를 키우지 않고도 초점 거리를 늘릴 수 있는 고사양 모듈입니다. 네. 이 생산 난이도가 높고 가격도 비싸서 수익성이 더 높습니다. 이 납품하는 LG 이노텍 입장에선 높은 판매 단가에 따른 수혜를 톡톡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얘기 나온 카메라 형태가 변화하는 것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면서 뭐 4분기에는 실적 고점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증권가 분석도 있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카메라 모듈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이슈 더 살펴보자면 경쟁사 이슈가 있습니다. LG 이노텍에는 유리할 수 있는 소식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일본 기업 샤프가 애플 카메라 모듈 공급망에서 빠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샤프는 내년 출시가 예상되는 아이폰 16 시리즈의 카메라 모듈 개발 과정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샤프가 빠지게 되면요, 애플 카메라 모듈 협력사는 기존 4곳에서 LG이노텍, 폭스콘, 코엘 등 3곳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앞서 지난 2021년 베트남에 있는 샤프의 카메라 모듈 공장이 이 코로나19로 가동 중단되면서 해당 물량이 LG이노텍에 넘어와서 수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후 현재까지 LG이노텍은 애플의 카메라 모듈에서 70% 이상 압도적 점유율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쟁사 한 곳이 아예 배제된다면 높은 점유율을 가진 LG이노텍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LG이노텍이 이러한 호재를 발판 삼아서 3분기부터 바로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이서우 기자였습니다. 연구개발 학과 출신의 이런 개발자들을 많이 뽑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직무들보다는 조금 더 모집풀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KB 굿잡 참여를 통해서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신 여러분들께 좀 저희 회사를 많이 알리고 또 지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많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굿잡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평생 금융 파트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과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고부가 가치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힘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슈퍼위크가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 일본 히로시마에서 9개 나라 정상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독일 정상과 만났고 조금 전에는 유럽연합 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숨가쁜 외교 일정 성과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대통령실 출입하는 임동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 먼저 유럽연합 지도부와는 5시부터 만났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샤를 미셸 유럽연합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공동 언론 발표, 공식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5시 시작된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EU는 우리의 3대 교역 대상국이고 제1대 투자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EU와의 협력을 첨단 기술, 글로벌 안보, 기후 보건 등 아젠다로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답했고요.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앞으로 우리 관계를 그린, 보건, 디지털 분야에서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그린 파트너십을 더욱 구가하고 또 보건 협약을 통해 긴밀하게 대응하며 인공지능이나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와 관련해 협력하면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담에서는 이 모두 발언에서 나온 것처럼 기존의 한 EU 협력을 그린, 보건, 또 디지털 이 3대 핵심 분야로 확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는데요. 예. 공동 발표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 유럽연합과 2010년 기본협정과 자유무역 협정, 또 2014년 위기관리 활동 참여 기본협정을 체결했는데 협력 분야를 더 넓혀간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국제질서 유지와 우크라이나 지원, 북한 핵무기 규탄 등에 관한 내용도 다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EU 정상회담은 올해 한 EU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2018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이후 5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네, 지난 17일에 캐나다 총리와 만난 것을 포함하면 윤 대통령이 오늘까지 12개 나라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공급망이나 경제 안보 협력 논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인도 태평양 국가들과 경제 협력 확대와 핵심 광물 이 공급 협력의 체계화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캐나다,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논의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 니켈 보유국이고요.
베트남은 세계 2위 히토류 매장국이자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입니다. 또 호주는 세계 2위 니켈 코발트 매장국입니다. 특히 캐나다와는 광물의 재련, 교역, 재활용 등에 이르는 이 포괄적인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위산업에서는 역시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 영국, 독일과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했고요. 원전의 경우 영국, 인도네시아, 또 반도체에서는 영국, 독일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일본과의 만남을 살펴보면은 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는 한국, 히로시마를 포함한 직항로의 재개, 또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원활한 운영, 공급망과 첨단 기술 협력 진전 등을 논의했고요. 이 한미일의 만남에선 경제 공급망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워싱턴으로 초청한 만큼 추후 3국 공조 방안의 구체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공급망 강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또 2차 전지가 걸려 있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경쟁으로 공급망 진영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세계 각국은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협력하는 가운데 또 최근에 남미 국가들은 자원 국유화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의 경우 특히 배터리의 핵심 광물 중 수산화 리튬과 히토류, 이 코발트 등은 중국 수입 의존도가 70에서 80%대고 천연 흑연의 경우에는 94%에 달하는 만큼 이 현재의 글로벌 환경에서는 특히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처 다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첨단 산업에 쓰이는 핵심 광물의 수요는 2040년까지 많게는 40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핵심 광물 확보에 기업들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이번 G7을 계기로 이 촘촘해지게 될 광물 공급망은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핵심 광물을 미국이나 또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최소 40% 이상 조달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신도시들은 교통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입주를 해 한동안 교통지옥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3기 신도시는 먼저 교통망을 갖추고 입주를 하는 원칙을 세웠는데 서울 지하철과 연계된 광역교통망 구축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300%에 육박하는 혼잡도를 보이는 김포 골드라인. 김포 한강 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유일한 철도 교통편이지만 수요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여전히 지옥철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에선 교통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교통망을 먼저 갖추고 입주를 진행하는 선교통 후 입주 원칙을 세워가겠다는 겁니다. 선교통 체계를 우리가 빨리 해놓음으로 인해서 도시도 빨리 형성될 수 있고 분양도 빨리 될 수 있고 토지나 그 주택에 대한 분양 가격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한준 사장은 3기 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핵심 교통망으로 철도를 꼽았습니다. 창릉과 왕숙에는 각각 GTX-A와 B노선, 하남 교사는 지하철 3호선이 들어설 예정인데 이를 통해 신도시를 서울 30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사장은 교통망 확충에 따라 신도시의 분양률이 높아져 대규모 부채를 안고 있는 LH의 수익성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신도시 교통 예산을 한 단계 빨리 투입해 총 투자 비용은 동일하지만 교통 편의성은 한층 높인다는 계산입니다. 또한 LH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서울시, 경기도 등과의 협의를 통해 수도권 전반에 걸친 광역교통 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정책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으로 추진돼 왔다면 3기 신도시에서는 이를 하나로 아우르는 교통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연장에 따르는 그 철도 운행 편수, 헤드웨이 이런 것 등등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도 참여를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에 그리고 지자체 간에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만히 타결될 걸로.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가격 주도권이 있는 명품 기업들은 연일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르메스와 루이비통 등 세계적인 명품 기업 10개를 모아 만든 상장지수 펀드 ETF가 지난달 출시됐는데 한 달도 안 돼 300억 원 가까운 자금이 몰렸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명품 산업은 탄탄한 수요에 더해 사치제 특성상 제한적인 공급 정책으로 가격을 꾸준히 올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제품입니다. 이 때문에 대표적인 명품 기업 루이비통 모에에넷이는 지난 1분기 예상치를 뛰어넘는 깜짝 매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잠시 부진했지만 명품 시장 규모는 2030년 지금의 2배 규모인 6천억 유로, 우리 돈 8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 세계 명품 수요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딛고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명품 소비 촉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착안해 삼성 자산운용은 에르메스와 루이비통 등 해외 유명 명품 브랜드 10개를 종합한 ETF를 지난달 25일 상장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수요를 강력하고 탄탄한 수요를 모두 받쳐주지 어려울 정도로 공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을 이런 명품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고 이것들이 실적과 주가로 반영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 본부장은 채권 투자에 대해선 미국 종합 채권이 유망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국채 하나만 보고 투자하기엔 기대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금융채와 회사채 등을 골고루 담아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종합채권은 말씀드렸지만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미국의 초대형 금융기관 그리고 미국의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표 기업들, 메타 플랫폼스나 펩시코 이런 기업들에 모두 다양하게 투자하고요. 수준에서는 채권 투자를 검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추천해 볼 만한 상품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합병이 미국의 반대에 사실상 무산됐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합병 심사를 진행 중인 미국 경쟁 당국이 대한항공에 아시아나급 경쟁자가 없으면 합병 승인이 어렵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미주 노선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할 경우 시장 경쟁을 막는 독점이 발생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퇴짜를 놓으면서 국내 1, 2위 항공사 간 빅딜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서울시가 문화재 인근이라도 필요에 따라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높이 규제로 문화재 주변 개발과 도시 발전이 제어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규정된 높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고 문화재청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세운지구 등 도심에서 다채로운 건축물과 스카이라인 조성이 가능해지고 녹지 공간도 대거 확충될 전망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